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현대사 시간입니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은 혼자 안 오셨죠? 네, 어르신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예. 그러면 오늘 주제부터 살짝 알려드리고 갈까요? 네, 그렇죠. 오늘 주제는 축산 조봉암 그리고 진보당 사건을 말한다. 통합진보당이 아니고 네. 1950년대의 진보당 조봉암 선생이 이끄셨던 그 진보당 사건을 이야기할 때 모실 어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유발시켜 놓고요. 일단 신비주의 전략. 예, 저희는 또 중요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주론 탄생 500주년을 마무리하는 책마루의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군주에 의한 군주를 위한 권모술수 정치 비법서가 아닌 근대 여명기 새롭게 등장한 시민의 역할을 규명하는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서울대 신철희 박사가 새롭게 번역한 군주론, 올컬러 일러스트로 생생하게 되살아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책마루 출판.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에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실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또 촛불 집회에 가셨다고요? 네, 원래는 지지난주에 갔어야 되는데 행사 프로그램에 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가서 발언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5분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TV에서 한 10차례 발언했던 내용을 5분 내에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노력해야죠. 예.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헌법적 내용의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한국 수구 세력의 역사 쿠데타다.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교과서마저 정치 도구로 만들고 청소년마저 미래의 수구 세대로 만들려는 아주 타락한 극치다. 타락의 극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했고 또 역사적인 실천연대라고 있죠. 이 교과서 문제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연대기구예요.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협력해서 이 교과서 관련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틀지 못하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제목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긴급 리포트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네. 이것을 검색해서 보시고 널리 보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자,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를 검색을 하셔서요. 마구마구 퍼뜨려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교과서가 어떤지 입체적으로 한번 보실 겁니다. 네네. 영상으로. 예. 어제 또 주목할 만한 보도자료 하나가 나왔죠. 올해 6월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1950년대 한국 정부가 작성한 3.1운동 관련 희생자 또 강제동원 피해자,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피해자 등의 명부가 대거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기록원에서 어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마 이승만 정권이 1953년도에 작성한 자료 같아요. 보도에 따르자면 우리도 원본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네. 네. 근데 바로 쉽게 말하면 6.25 기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휴전 협상 기간 중이죠. 근데 이미 1952년도에 2월 달에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한일 협상이 결렬됐어요. 한일 협상이.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1953년 4월에 제2차 한일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준비 자료로서 이게 아마 대일 피해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일 협상 요구 자료로서 피해자들 조사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전쟁나니까 원본이 일본 대사관까지 건너갔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다가 이게 60년 만에 세상에 이사하면서 발견된 거예요. 민망합니다. 참 민망하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쓸 수 있나라는 그 통탄할 만한 일인데 자 그렇다면 이 자료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보도에서 자세히 나왔으니까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미들로 하면 크게 이 자료는 첫째 3.1운동 관련 피해자 순국 선절들이죠에 대한 명부와 그분들의 피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53년도니까 상당히 조사하기 수월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전쟁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근데 특징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밝혀진 순국자보다 100명 이상이에요. 630명의 순국자 명부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죽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순국 선열들에 대한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관심을 끄는 것이 유관순과 그 가족들의 어떤 피해 순국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1923년 9월 달에 우리는 관동이라 하죠. 일본에서는 간토라 하죠.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예. 이때 뭐냐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왜 자기는 지진이 났는데 왜 그 책임을 왜 희생양을 조선인들로 삼느냐고요. 그렇죠. 네. 예. 그 민심을 그쪽으로 돌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조선의 도쿄 내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나 불순 세력들 제거하겠다는 이제 이중의 목적이 있는데 네. 이때 피살자 명부 또는 일부는 이제 지진 피해로 죽으신 분이지만 상당수 대부분 살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290명의 명부가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독립신문에서는 6,600여 명으로 이야기를 했고 강덕상이라는 원로 학자께서는 그 9,000여 명 또는 독일 자료는 2만여 명이 하는데 아름은 이제 구체적 근거가 없어요. 네. 어찌됐건 이건 그 당시 아마 유족들이나 피해자를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 피살 일자, 피살지, 피살 상황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간도대진제 피해자 또는 학살자에 대해서는 명단이 없었어요. 전혀요. 네, 예. 지금 그것을 지금 저희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일본에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는데 정작 여기서 이사다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가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입니다.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는 일본 정부가 그전에 건네준 적이 있었어요. 40만 명. 근데 그건 일본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창씨명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어렵죠. 우리 땅에서 쓰던 우리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57년부터 58년 사이에 외정시 징용자 명부라고 해서 28만 명 정도, 28만 6천 명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자료는 전부 다 소략해요. 소략한데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그 구체적인 어떤 인적사항, 주소, 이름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은 노무현 정부 이래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데 상당수가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게 참 문제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뭐냐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우리 정부로부터 일본이 아니고, 예. 분이 한 16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명부를 이번에 대조해 보면 근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컨대 3.1운동 독립운동가들 또는 간도 대진제 피해자들 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죠. 네네. 자, 정말 사실은 좀 더 빨리 발견이 됐었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더 예. 웃기는 것은 지금 여기를 가지고 특정한 우리 교과서하고 관련되는 우리 엉터리 교과서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증거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전쟁 중인데도 실장님. 불구하고 피해자를 조사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거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냐면 해방된 나라에서
일본과 다시 국교를 새로 수립하자면 안 되잖아요. 왜? 그전 식민지로 돼서 강제 병합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독립을 하면 새로 국교 수립해야 돼. 독립국가로서. 네.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그건 그 당시 상식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었고 문제는 우리 또 의심해야 돼. 왜 이렇게 전쟁 중에 했을까 아사리판에. 뭔가 급박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즉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승국과 전패국이죠. 패전국 사이에 이제 그 전후 이제 청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는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연합군이 안 됐으니까. 이 과정에서 먼저 한국은 자기 입장을 정리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일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국교 수립의 당위성하고 이 과거사에 대해서 그건 뭡니까?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려서 조사를 해서 마음대로 발언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었다는 것이죠. 예, 어떤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로서 아주 훌륭하셔서 뭐 작심하고 한 거하고 좀 다르다는 아닙니다. 얘기죠. 물론 예. 지시는 당연히 했겠지만 특히 이 시기는 뭐예요? 미국이 바로 일본의 전범들을 이제 슬슬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빨리 국교를 수립해서 한미일 삼각방공동맹으로 이 공산주의에 맞서야 된다. 이런 쪽에서 한일협정을 성사시키려는 그런 입장이 가 있던 시기라는 것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네. 이런 점에서 이것을 마치 특별하게 대단한 업체로 얘기하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승만 정권이 이 자료가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자료들이 그래 60년 동안에 박정희 때 1970년대에 강제된 피해자들이 일부 보상을 했잖아요. 청구국 협정 돈 가지고. 그렇지만 이명박 활용된 적이 없잖아요. 네. 예. 이렇게 보자면 좀 민망하고 창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어제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 박한영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우리가 초반에 예고를 했습니다.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오늘 주제인데요. 통합진보당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950년대 진보당입니다. 이 자리에 또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죠. 실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지금 모신 분은 조인환 선생님이십니다. 예, 국제신문이라고. 네. 부산에 있었죠. 부산에서는 굉장히. 국제신보 그 당시. 국제신보였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신문입니다. 부산에서는. 예.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래요? 학창 시절에 국제신문을 보고 자랐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고 또 죽산 조봉암 선생님께서 거의 수십 년간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죽산의 그 행적뿐만 아니라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네. 정말 귀한 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나이를 안 여쭤보세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요. 청취자분들이 한번 목소리 듣고 맞춰보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죄송합니다. 별로 차이가. 예. 제가 졸업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젊어 보이신다는 얘기겠죠. 예. 아니죠. 근데 아까 잠깐 국제신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러면 연세가. 국제신보가 몇 년도에 그때. 해방 후에 모두 잠깐대 부산일보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제신문으로 제어가 바뀌고. 그렇죠. 그때는 국제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신보 당시부터 혹시 기자 생활을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오래됩니다만은 54년에 부산서 평화신문 부산지사 기자로 있었습니다. 지금 54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54년이면은 지금 머릿속으로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 거의 60년 전. 그렇죠.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기자 생활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민주신보 없어졌습니다. 네. 그다음 국제신보 부산일보를 거쳐서 64년에 한국일보로 왔습니다. 잠깐만요. 조인환 선생님 그럼 저 머릿속에서 기자 생활을 10대 때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 32년생이니까. 네, 지금 82살이세요. 예. 호적상은 33년인데 32년 11월 초순에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게으러가지고 해를 넘겼어요. 33년 1월 24일 날 호적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 살 호적 나이하고 2살 차가 되죠. 선생님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서 최강 동안이십니다. 네. 봐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만은. 예, 와. 마지막 기자 생활을 한국일보에서 하셨나요? 예.
몇 년도까지 하셨죠? 기자로서는 대구 경북 그때는 이제 대구시가 분리돼 경북 취재반장을 71년에 마치고는 이제 출판국으로 왔죠. 또 그전에는 부산서 있을 때 67년 11월 달에 장기영 사주가 그때 한국일보 부총리로 나오셔가지고 네네. 기획관리실을 만들어집니다. 한국일보에. 기획관리실 요원으로 차출돼서 부산서 서울로 이제 촌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7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보니까 54년부터 네. 87년까지. 네, 34년 되죠. 예. 한국 1공화국 때부터 별 배운 것도 없고 직업이니까 그보다도 또 아까 말씀했지만 국제신보를 6.25 동란 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 이웃 동네도 신문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걸 담독을 했죠. 이 기자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견섭도 있지만 또 그 우리가 지원 자격도 안 되고 해서 있다가 이제 결국 부산일보에서 또 이제 또 시험을 봐가지고 또 견섭을 마치고 그래 있다가 64년에 한국일보로 옮겼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 정말 역사의 산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요. 중심에서요. 모든 상황을 다 겪으셨으니까. 왜냐하면 6.25 그런 부산이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격동기로부터 시작해서 다 살아오셨어요. 360도에서 한도만 보고 살았죠. 네. 그러면서 또 죽산가도 또 죽산의 연습도 취재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씀들을 해주실지. 예. 그럼 먼저 우리 죽산 조봉환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박한영 실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죽산 조봉환 선생의 활동이 너무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그 다 길게 얘기하면 다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그 연역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1899년에 경기 강화 출생입니다. 호는 죽산으로 우리가 익숙하죠. 예. 그 다음에 1919년에 3.1운동에 참가하면서 1년간 투옥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1925년에 조선공산당 고려공청 간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2년도에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무려 7년간 감옥에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는 복역 이후에 1940년 해방이 된 이후에는 인천 지역에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 조선공산당을 가입하셨어요. 원래도 그전 일제시대 때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그 글을 발표하면서 조선공산당을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선공산당에서 제명이 됩니다. 이게 46년도고 47년 민주주의 독립전선회한테 참가합니다. 48년에는 재원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죠. 네, 이때 그 박 실장님께서 예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왜 끼워 맞추기, 구색 맞추기에 의해서 조봉환 선생님이 어떤 면에서 이용을 당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또 조봉환 선생으로서는 또 나름대로 또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이 서로 맞아 떨어지니까 농지계획이에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56년대에는 제3대 대통령, 물론 이제 52년대 제2대 대통령 출마가 있었고 56년대에 제3대 대통령 선거 출마하고 그 다음에 진보당을 이때 조직합니다. 56년도에. 그 다음 58년도에 진보당 사건으로 구속해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불과 6, 7개월 만이죠. 몇 개월 안 됐죠? 58년 1월 달에 근거가 돼가지고. 네. 59년 2월 달에 사형 언도되고. 그 다음 재심 청구를 했는데 7월 30일 날 오후 5시에 재심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근무 시간이 오후 5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입도 뻥긋 못 하도록 딱 시간을 맞춰서 오후 5시에 재심을 기각하는 데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이 며칠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명자들이 일단 뒤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 자. 59년대에 사형시킨 되는 겁니다. 59년 2월 7월 31일 날 때. 어쩜 4.19 일어났을 때까지 살아 계셨더라면. 아니지. 만약 4.19 일어났을 때까지 살아 계셨더라면. 또 알 수 없었을 텐데. 예. 살아 계셨다면은. 왜냐 일단은 그 4.19라는 것이 난 발생 아래라고 보면 된다.
또 그렇어요. 네. 예.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할 것이네요. 예. 네. 크게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신 지도자셨고요. 네. 해방 후에는 조선공산당, 남노당과 결별을 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도 지냈고 그 이후에는 진보정당 운동과 통일운동 하시다가 말 그대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야당도 있었지만 이승만이 제일 두려웠던 거는 축산 조봉암이었죠. 나중에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들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얻고 계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한마디로 보면 축산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과 독재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편안하게 오늘 모시니까 말씀 좀 하시라고. 예. 이제 그 당시에 그 국무회의록을 내가 보고 뭐 우리 박 실장은 뭐 워낙 그다 통달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는 그건 뭐 완전히 이제 계획적이죠. 완전히 이승만이에요. 근데 그 국무회의에 또 이제 내무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이러면은 이승만이가 나중에는 조봉암은 벌써 없어졌어야 될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의록이 나옵니다. 회의록에 남길 정도면은. 회의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이제 예? 똘만 노릇을 잘하는 거죠. 예. 진작 없어져야 될 예. 사람 하면 밑에서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지엄한 명령이니까 국무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국무회의가 아니고 어전회의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처음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그 제1 장관이 외무부 장관 아닙니까? 수석이 하고 그래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축산의 그 이제 험난한 인생은 사실은 이제 3.1 운동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조선님 모시는 것은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아닙니다. 또 그게 크게 보면 또 문중 또 혈족이기도 하지요. 예. 아, 그러시네요. 예. 아. 예, 그래서 그때 강화도 분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축산의 어느 씨 가정 환경부터 좀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강화서 그 이분들은 뭐 멀지 않은 조상들은 그래도 무관도 하고 조선조 때 했는데 워낙 생활이 가난했어요. 하나가 어려웠죠. 그래서 참 뭐 우리 요새 치면 어떤 경우는 끼리도 어려울 정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마 이제 그 강화보통학교를 나와가지고 강화보통학교. 예, 강화계 보통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군의 소위 사환 급사라고 예, 하죠. 급사 사환 이제 예. 강화군청. 예, 군청에 한데 그다음에 면회도 조금 어디 근무를 했다는데 그렇게 주산에 밝답니다. 주산에. 아. 주산. 예, 주산. 야,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 야, 주산. 전자계산기가 아니고 손가락 계산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그 주산을 잘했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행정 말하자면 사법수사 대수소 보조원으로 있다가 3.1 운동이 일어나서 8명이 운동을 합니다. 요새쯤 이제 벽보 붙이고 지뢰 뿌리고 이랬는데 이러다가 그때가 1899년생이시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가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서울 경기도 검찰청으로 송국이 됩니다. 경기도 검찰국으로. 그때 서울특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그렇죠. 검찰국으로 거기 송국이 되는데 여기 56년 여기가 이거 그게 19년이죠. 예, 19년이죠. 19년인데 그때 선생님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재판을 받았죠.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죄로 나옵니다. 네. 예, 그 중에 2분인가 3번은 실형을 받았는데 그때 또 곤장이 있었더만. 예, 이랬죠. 독방에. 예. 그렇죠. 근데 서대문 행무소에서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년 가는 거는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수감이 됐고. 6개월. 예. 6개월이고 신문에 일반적으로 1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참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무죄로 서대문 행무소 미결감방에 있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좀 헷갈릴 텐데 사람들이. 예.
아니 뭐 이렇게 감옥에 무죄인데 6개월 동안 감옥에 있겠느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예심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예심. 그 당시 예심제도라는 게 아주 곡줄 많은데 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본심에 해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예비 심사하는데 예비 심사하는 동안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해서 이미 수감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이제 권장을 때리고 해가지고 그때 뭐냐면 고문하는 거예요. 일반 잡범 같으면 며칠만 가둬두면 다 실토하지만 독립운동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 사건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예심제도를 핑계 삼아서 미결 상태에서 장기 구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납득하기 어렵지만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악명 높은 게 예심제도예요. 그러죠. 네. 그 6개월이 혹시 조봉암 선생님의 삶을 좀 크게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YMCA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때는 뭐 막 참 고학이지요. 그렇죠. 심부름도 하고 뭐 구진일 하고 뭐 다 했는데 이제 일본을 갑니다. 그 종로 YMCA. 예, 종로 YMCA 일본을 가가지고 첫째는 그 영어학교에 정식 영어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좀 배우고. 이 정식 영어학교라는 게 일반 공식적인 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비의학 코스예요. 그래서 많은 조선인 젊은 청년들이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사실 잘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학교에서 일본말을 영어를 배우고 중앙대학 정치경제학부관과 그게 이제 입교를 해가지고 사실상 입교를 했지만 수업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대학, 우리 일본 발음은 주요대학이죠. 예, 주요대학인데 그때 이제 생활이 어려서 밤에는 엿장사 하고 그래서 흑도에 그게 가입을 해서 소위 사회주의 계례,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로서는 당연히 그거 볼 거 아니면 새로운 문물인데 눈이 번쩍 뜰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뭐 이게 사회주의 국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희망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 우선 읽어보니 마음에 닿은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로 들었었죠. 네. 그 1920년대는요. 네. 뭐 일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소위 말해서 지식인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주의 사상을 누구나 다 접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하게 신사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의 한 부분으로 접하신 거지. 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이유는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가 하면은 내를 그 경찰에 예비 미행하고 하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배움의 길이다. 네. 그렇게 그 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흑도회란 게 이 사회주의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혼용된 단체였어요. 흑도회가. 근데 크게 보면 무정부주의 또는 아나키즘 색깔이 강하다고 하는데 일제에 참가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을 하죠. 예. 그러게 나서 이제 기국을 하잖아요. 예. 기국을 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독립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네. 폐가 좀 안 좋아. 일본에 있을 때. 네. 그래야지 나와가지고 조금 요양하다가 이제 공산당 조직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 귀국 후에요. 국내 공산주의 이제 그룹에 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봉암 선생님께서. 예. 구체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 54년 이제 4월 달에 이제 박헌영 집에서 처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서원에서 25년. 25년 미안. 네. 아서원에서 이제 그 창립을 했지 않습니까? 아서원은 중국 요리집입니다. 요리집. 예. 거기에서 창립을 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네네. 누구보다도 열렬히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김차희하고 모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절에 이미 그 부인 김조희하고는 결혼을 한 뒤입니다. 예, 김조희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조동호하고 만나서 국제공산당 승인 받는 거. 그렇죠. 예, 그래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주의, 그러니까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산당을 각국에서 그 형성을 하게 되면은 모스크바에 가서 그러니까 집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예, 인정을 받아야 제가 되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조봉암 선생 같은 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는 1920년대가 되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3.1운동 때까지는 그냥 대한민국의 쉽게 말하면 자주 독립이죠. 네. 자본주의 국가로서 강한 국가, 부국 강변, 식산, 흥업 이렇게 하면 되는데 3.1운동 이후에 유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내에서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 혁명인데 그게 바로 레닌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밖에 생각 안 해봤는데 조봉암도 마찬가지겠죠. 네. 조봉암 이제 일본 가서 특히 그걸 배웠겠죠. 네. 이제 근대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자본주의 근대가 있고 하나는 사회주의 근대 국가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 시기에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에 많이 이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로 내가 만난 자본주의가 아주 더러운 자본주의라. 제국주의라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화 돼가지고 남의 나라 식민지를 뺏어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국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약육 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많이 느끼던 시대예요. 특히 조선에는 더 심했죠. 식민지까지 되었으니까. 두 번째로 인구의 대다수가 농민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가 어떤지 몰라도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다 하면 인구의 다수가 주인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속에서 뭐냐면 급속하게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고 거기서 뭐죠? 이 사회주의 사상과 독립운동을 결합시키면서 경제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산의 경우에도 일본 유학 시절에 흑도회라는 조직에 가입하면서 사회주의사에 눈을 떴고 그 뒤에 들어와서는 25년대 이제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지만 그 전에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워낙 이 운동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고려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조선 공산당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이 초기 바로 공산당 조직의 리더였어요. 리더로서 모스크바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모스크바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상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리더로서 성장했고 그런 기반에서 1925년 4월 달에 그죠? 예. 바로 조선 공산당이라는 이제 당을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처음에는 고려공산당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네. 이후에는 조선공산당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두 개의 고려공산당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주로 해외 조직이 연결돼 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특히 보면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이런 두 개의 고려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이 고려공산당은 이걸 보겠다 다지만 파벌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실제 연구를 해볼 때 노선 차이가 있었어요. 내용에 있어서. 예, 다시 말하면 이르크츠크 공산당, 고려공산당 계열 사람들은 러시아에 기화한 한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아무래도 러시아의 정통 노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의 노선. 근데 상해파 고려공산당 사람들은 기화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선의 민족적 현실을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노선 차이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세력 갈등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이 해소시키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 공산당 25년이다. 하나로 뭉치자. 네. 조금 우리도 세력을 좀 규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다 뭉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바로 이때 거의 다 뭉쳐진 거죠. 그래도 뭐 압도적으로 이제 했지만 그 주동했던 분은 이제 이때 사실 너무 복잡해서 이제 말씀 못 드린 거라 화요파 계열이죠. 바로 화요파 계열의 리더의 좀 마지급이 조봉암. 네. 그다음에 동생급이 박헌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박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은 상해 임시정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공산당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와는 또 다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변두리적인 느낌도 있는데. 네. 예.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승만 때문에. 끝까지 프레지던트를 고집한 이승만 씨요. 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는 다 참여했죠. 예, 그러나 그때 죽사는 나이가 어렸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있었고. 1899년생이라고 예, 하셨으니까요. 이제 갓 예. 20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는 어른들이 중심이 됐죠. 어른들. 예.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다음에 뭡니까? 이승만이 위임 통치론을 이야기하고 대통령. 네. 그다음에 뭐죠? 돈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네. 이렇게 하고 더 큰 문제는 노선 갈등도 있었죠. 예. 그 얘기다 또 뭐가 있냐면 이 파벌 투쟁이 있었어요. 기호파와 서북파라고 해서 즉 이승만 계열이 계속 안창호 계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한 거예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임시정부에 참가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산 김원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원봉. 약산과 또 죽사에 또 예. 그게 예. 또 관계 있을 수도 있는데.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약산 예.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임시정부를 참여 안 합니다. 젊은 나이에. 왜? 외교는 중심이다. 자, 우리 필요 없고, 우리 직접 테러리즘을 하겠다. 의열 투쟁을 하겠다. 의열단. 네,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고. 네. 신지호 선생도 임시정부에 가입하려다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임시정부가 이승만 같은 타입주의 노선 때문에 참가할 수 없대서 결국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통합하려고 하다가 안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정리하다 끝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20년대 중반쯤 되게 되면 그냥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25년 전환 시기에 있어서는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 휴유증 쉽게 말하자면 그 소위 말해서 위상이 굉장히 격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임시정부 나중에 다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백범 선생 때가 왔었죠. 30년대 왔어. 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해는 의열단 교월 사람들도 와 있었고 또 공사운동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3.1운동이 새롭게 성장한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독자적으로 뭐냐 독립운동을 누구를 중심으로 하겠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25년에 조선공산당을 세우는 전환 시기에 쉽게 말하면 조선노동총동맹 노동자 전국 조직이에요. 요즘은 지금 또 오해받겠네. 또 뭐 비슷하다면 또 빨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또는 조선농민총동맹. 근데 중요한 게 청년이잖아요. 네. 조선 청년 총동맹. 이런 이걸 삼총이라고 불러요. 삼총사. 네. 세계의 대중주식. 이런 기반과 연결을 하면서 이것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부로서 조선공산당. 그래서 이러한 대중투쟁에 기반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까지 가겠다는 이런 새로운 운동이 20년대부터 불어왔고 그 20년대 불어왔던 조직적 결실이 25년의 조선공산당이었고 여기에 그 이른바 마티형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조봉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조봉암 선생님이 이미 그 강화도에서 일단은 그 3.1 운동에 가담을 해서 6개월 수감을 됐고요. 그 이후에 나와서 그 일본으로 건너갔단 말이죠. 예, 갔다가 뭐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또 다시 상해로 건너가게 되죠. 예, 모스크바를 갔다가 그러니까요. 모스크바 갔다가 다시 만주를 가셨다가 상해로 오시니까 그거 조 선생님께서 또 이거 말씀하실 거예요. 모스크바에 이제 갔다 왔어. 이미 25년 12월에 제1차 공산당 사건이 터졌거든요. 네.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들어왔죠. 네. 그래서 만주로 저쪽을 처음 간 것은 그 25년 4월달에 5월달에 그 적기 사건. 그게 해서 또 피신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인하고도 다 헤어지고.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주소이자 총국이죠, 공산당? 만주. 예, 고려공산당. 공산청년의 만주 총국. 만주 총국의 총비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상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어쨌든 해외에서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국내 못 들어왔죠. 만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고. 따라서 거기에서 뭐냐면 조선공산당이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만주 지역에서 만주 총국의 화요파 계열의 고려공산당 만주 총국. 네, 뭐 대단한 나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뭐 하기 전에도 상해 가셔서 제가 가족 문제는 조금만 또 말씀드릴게요. 간도 공산당 사건 아시죠?
간도 공산당 사건이 만주 총국의 영향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해 가서 이제 또 상해에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랬죠. 상해 얘기는 좀 이따 또 더 해주실 거고, 지금 선생님 이제 간도 공산당 사건에도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 공산당이 이렇게 많아. 조선 공산당이 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또 만주 총국이 간도 공산당 사건에 관해서 1930. 직접 그런 관계는 없죠. 직접. 네, 근데 바로 이 1930년, 31년 전환 시기에 이 만주 간도지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인들을 일본 군경을 습격하고 영사관을 습격하고 또 한편은 또 지주하고 지주들을 철도 이제 그 폭파하는 그런 계획으로 본격적인 폭력이 맞죠. 이걸 이른바 간도 지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했다고 해서 간도 공산당 사건이 하는데 바로 이 간도 공산당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체포돼서 처형당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간도 지역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를 한 사건인가요? 뭐 주동했다 해서 무조건 다 덤비겠어요. 사람 목숨 걸어야 되니까. 그만큼 일제의 어떤 침략에 한이 맺힌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조직화한 것은 간도 공산당 사건이 맞습니다. 만주 고려 총국이죠. 기사에 보면 21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 사건으로. 예, 국내에 잡혀 들어왔어.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은 여기서 했거든. 네. 그 처형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처형 장소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서대 형무소였어요. 예. 현장에서 죽은 사람 많고요. 또 잡혀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서대 형무소에서 21명이 이틀 동안 교수형을 당합니다. 무슨 정당한 재판이나 이런 거 없이요? 재판했죠. 재판해서 감옥에 왔지만 사형 선고를 때린 거죠. 21명이나. 네. 21명. 네, 바로 이때 배우가 바로 이제 만주 고려 이제 그 만주 총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네. 고려 공산당 만주 총국이랍니다. 그래서 조선 공산당 말 안 썼어요. 만주에서. 그러고 나서 상해로 갔는데 상해 가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상해 가서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상해로. 예, 상해 가서 이제 그 조직회의 있죠. 상해 반제동맹. 예, 반제동맹. 예. 한인 반제동맹이죠. 예, 한인.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강연도 하고 찌라시마도 신문도 냈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그렇죠. 예, 신문도 내고 강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도 있고 해서 버스 회사에 뭐 취직을 합니다. 아마 매표원인 것 같아요.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 지도부직에 한 사람이 버스 이제 매표원을 해요. 예, 매표원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32년에 결국 이제 그 무슨 공이죠? 상해? 한국은 말. 아니고. 불란서 조차지. 네. 제가 조차지 안에서 체포가 되죠. 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조봉환 선생은 사실은 초기 20년대에는 그 국내에서 활동했지만 결국 30년대는 20년대 말에서 30년대는 이제 만주하고 상해에서 하는데 특히 상해의 지도자였어요. 예. 상해 지역에는 민족주의 운동 계열도 있었고, 예. 사회주의 운동 계열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해에서 모스크바 갈 때 여운현 선생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여운현 선생을 도움을 받는데 그 영사에게 여운현 선생하고 같이 가서 그 선편을 무료로 받습니다. 표를. 그래서 모스크바에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운현 선생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나 일대 상해에 여운현 선생도 계셨으니까. 예. 왜냐하면 여운현 선생 상해에서 그 당시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외교적 활동이랄까, 예. 교민 활동이랄까, 이제 이 상해에 있는 현지 이제 교포는 아니고 동포지만 교민의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명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 또 선교사들하고도 가까웠고, 이제 여운형 선생하고 죽산 조봉환 선생이 가까웠고,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았고, 그러다 한편으로는 뭐냐, 이 상해 한인 반제동맹을 만들 때는 이게 중요한 만주사별이 일어났잖아요. 네. 바로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침략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중요한 29년대 우리 또 뭐가 있었어요, 국내에서. 1929년이요? 예. 예.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편 국내에서 광주 학생운동이 끌어올라가지고 29년에 시작되면 30년 초까지 갑니다. 이런 여파들이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근데 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잖아요. 여기에서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이 광주 학생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때 참에 일본이 만주가 침략하니까 바로 만주에서는 조선인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중국인들도 일본하고 싸우겠구나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 유격대를 조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일본이 중국까지 침략하니까 중국 공산당도 야 이건 안 되겠다. 근데 보니까 프랑스는 베트남을 침략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조선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시기에 뭐냐면 상해 지역에서 그러면 이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이 다 같이 단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력자 누구냐. 죽산 조봉암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해서 상해에 있는 조선인들을 한인이라 불렀죠. 네, 한인. 네, 거기서 만든 조직이 상해 한인 반제 동맹이고 이 상해 한인 반제 동맹이 되면서 뭐냐면 상해 지역에 있는 다른 식민지 피어가 민족 출신들을 다 같이 모아서 중국 공산당 외곽 조직으로서 반제 대동맹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핵심이 바로 이 조봉암 선생이죠. 네네. 그렇게 1931년에 상해 한일 반제 동맹을 조직을 했고요. 네. 또 32년에는 책임자가 되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해에 일본 경찰에 검거가 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하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예. 그래서 조사지에서 이제 일본 경찰에 근거가 되었는데 네. 나는 중국 사람이다 하고 항변을 1시간 동안 객투를 했다는 글이 나오는데 네.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영사 경찰에 가서 있다가 다음날 불란서 경찰에 근거가 되가 다음날 일본 영사 경찰에 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경찰에 체포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조계지기 때문에 네. 예, 프랑스 조계지기니까 일본 경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해서 경찰에 체포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수배령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던가요? 이미 수배령이라는 건 없죠. 예. 기본적으로 이건 치안유지법 위반자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운동가들은 딱 치안유지법에 걸리거든. 네. 근데 그건 이미 다 일본 정부 영사 경찰에서 다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했던 항상 이 요시찰 인물이 되는 건 있었지만. 그래 이제 고원에서 누구가 그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첩자입니다. 끄나불이 만나자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래 갔더니 젊은 사람이 앉아가 있으니까 담뱃불로 좀 붙이자 이렇게 붙여달라고 담뱃불로 좀 붙이자. 네. 근데 왜 뭐냐면 그 사람이 딱 목표한 거는 담뱃불을 좀 붙이시다 하고 손을 하면 죽산이 조범 전에 담배를 불을 붙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가락을 본 겁니다. 동상을 기어 손을 잘랐거든 이쪽에. 요걸 딱 보고 이게 조봉암 선생님이다. 감옥에서 손이 얼어서 손가락 잘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7년간 복역하기 전에 손가락이 잘린 상태였나요? 아니면은? 그럴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고 그걸 체포를. 알고 딱. 왜냐면 이때 우리 사건이 윤봉길 의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윤봉길 사건이 조금 뒤에도 보면 저는 한 해를 갔다네. 32년도 있었죠. 네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상해라고 한 부분에서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여기엔 모든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다양한 계의 지도에 있어서 사실 상해 일본 영사관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요. 근데 이것을 이제 32년을 전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다 잡혀가는 거죠. 이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조봉암이라든지 또 같이 활동했던 구연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우리 운동가들이 이감을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안창호 선생. 예, 맞습니다. 이감을 다 느끼고 있어요. 네. 몸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계도 하고 했지만은 또 끄나풀이에서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의주 형무소로 오죠. 예? 신의주 형무소로 끌려오죠. 이제 인천을 들어와가지고 인천에서 바로 신의주로 직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는 7년 건가요? 예심을 거쳐서 본심에서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바로 7년을 사는데 말하자면 거기에서 상당하게도 또 형무소에서 지도자다운 아마 모든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고 또 모범적으로. 상당히 모범 수행을 했거든요. 모범. 네. 그런데 마침 이제 7년을 사는데
일본 천황의 아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은사를 모두 전국 그 제수들한테 1년 가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인 1938년 12월 6일 날 만기 출소를 하는 겁니다. 네. 만기 출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출소한 뒤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출소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형님도 돌아갔죠. 바로 밑에 동생인 조용암이 같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가서 중퇴하고 나왔는데, 그 부인도 그러지 한 집안이 운동을 했는데, 인천에 강화에 가봐야 혈육이 없다며 다. 그러면 그 당시 김주희 여사와는 결혼 상태였는데. 김주희 여사하고는 24년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다 헤어져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천에 그 강화에 가려니까 몸 붙일 데가 없었어요. 인천을 갔습니다. 네. 왜 인천에 누님이 계셨어요. 인천에. 네, 그래서 그렇죠. 인천에 가서 팔촌 형님 댁에서 우선 몸을 붙인 겁니다. 몸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40년인가 온 시기는 확실한데 41년. 예, 김조희 여사가 이제 인천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을 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어진 지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김주희. 예, 헤어진 지 10몇 년, 25년에 헤어졌으니까. 25년에 헤어져가 16년 만에. 예, 42년인가 3. 혼인 신고를 43년에 했습니다. 인천에서. 혼인 신고를. 그리고 김주희 여사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예. 와. 그래서 이제 인천서 이제 와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친구하고 미강에서 왕겨 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요시찰 인으로서. 물론이죠. 예. 왕겨 장사를 감시 당하는 수가 상황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걸 하는데 그 가게를 하나 아는 사람, 제 친구, 자기가 가게 빌려줘가지고 할 때 또 자기가 진해에 있는 큰 처남, 또 둘째 처남, 여직원 하나하고 또 그 친구 하나하고 5명의 넷이서 그 운영을 하다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서 있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어느 사람하고 말하자면 수입쌀. 그때 수입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또 쌀 가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바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겠네요. 왜냐하면 1940년대가 되면 일제 말기인데 가장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그 사성군 예방 구금령이라는 게 있었고, 그죠? 40년 12월 8일 날 우리에게로 진주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는 몸을 운신을 못 합니다. 그 사성군들은.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인천에서 이제 미강조합. 미강조합 하면 아마 들으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왕겨 이제 있지, 왕겨. 쌀 불을 뗍니다. 왕겨. 네. 그것도 이제 좀 고운 거는 또 쳐서 쌀로 이래 해가지고 죽도 끓여 먹는 건데 우리도 다 먹어봤습니다. 이런데 어릴 때. 그 조합을 하다가 41년에 아마 40년경에 이제 그것도 그만두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또 조그마한 쌀가게를 합니다. 쌀가게를. 네. 이게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또 조합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박헌영이 또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데 그 해방 이후로 다루기로 하는데 요컨대 우리가 사실은 진보당 사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렇게 뒤에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귀하분 모시고 일제 강점기의 축산 조방이 어떤 사람이냐를 좀 말씀드렸어요. 아까 행적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뭐냐면 그 상당수의 그 세대 독립운동가들 3.1운동을 참가하고 그다음에 그 3.1운동에서 복역을 한 이후에 일본에 갔다가 새로운 사상, 특히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2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고 이게서 이제 직업적 혁명가로서 조선의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든 초기 지도자였고 그러나 그 위에는
망명에 가서 만주와 상해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사회에서 건거되어서 국내에서 7년간 복역하셨고, 물론 실제 6년으로 감형되었지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시기에 하요파라고 우리 흔히 부르되 있죠. 죽산 조보암 계열의 공산주의 운동을 좀 장형급이었다, 큰형급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독립운동과 이제 사회주의적 어떤 사회 건설이라는 부분을 통일시켰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상해에 있을 때 1928년에 김저희 여사가는 주로 만주하고 환경도로 내화를 했어요. 운동을 못 들어오니까. 네. 그 압록강을 이제 두만강을 건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김저희 여사가 남편을 찾아서 상해 불란서 조차지에 갑니다. 가는데 멀리 출탄하고 없어서 되돌아갔습니다. 못 만나셨군요. 예, 못 만났죠. 이래서 한데 그때 그분은 지금 우리 박 실장 얘기처럼 하자면 한 길 그 당시에는 그렇죠. 한 길로 걸어가죠. 예. 가는 걸로 봤죠. 예. 자, 저희가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어떤 진보당 활동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이제 독립운동한 부분과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보당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조인환 선생님 모시고 짧게나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두 분 함께 나오시는 거죠? 네, 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